고금소총과 야담. 1. 각시바위. 지척소에서 북을 바라보노라면 약 30리쯤 떨어진 곳에 하늘 높이 우뚝 솟은 뾰족산이 확연히 보입니다. 이 산에서 뻗어나간 낙타형 산등성을 타고 동으로 좀 가노라면 병풍산이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각시바위라고 부르는 바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바위를 각시바위라고 부르는 데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기를 지척소라고 부르던 멀고 먼 옛날에 있던 일이라 합니다. 한창 진달래꽃 붉게 피어 향기를 풍기던 양춘기절에 어느 날 백두산 산상봉에서 체운을 타고 한 화상이 자취 없이 체형마을에 내렸습니다. 화상은 등이 구부정하여 용두죽장을 짚고서 가가오오 찾아다니며 동냥을 했습니다. 화상의 의포는 수수 하나 얼굴에 내린 흰 수염은 풍성이 덮여 있어 희한하였습니다. 말하는 음성은 남달리 우렁우렁하여 그 어딘가 위험이 있어 보였습니다. 화상은 이 마을 집집마다의 동냥을 마치고 성벽을 한 길 넘게 쌓고 외따로 있는 큰 고래 등 기와집을 찾아갔었습니다. 묘두무늬를 박아 만들어진 큰 대문 앞에 이르러 똑딱똑딱 목탁을 다독이며 목소리를 높여 연부를 외기 시작했는데 이 집을 놓고 볼진 때 지척소 일대에서 첫째 가는 호부자요. 세도가 컸습니다. 주인의 성은 이가요. 벼슬직함은 정승이라 하여 이 일대 사람들은 이정승이라 불렀습니다. 이정승은 어찌나 욕심이 많았던지 백성들은 개, 닭소리도 성 밖에서 사라지게 했고 얼마나 악했던지 날새도 그 집 성 안에 날아들지 못했다 합니다. 이정승은 백성을 부려먹기 위해서는 하늘에 대고 이 세상에 남만 있게 해달라고 빌었다 합니다. 그리고 본댁에 첩이 있건만 어디에 고운 여자가 있다고만 하면 처녀건, 과부건, 개거욕심을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정승은 뜰악에서 수림처럼 서 있는 두지들을 쳐다보다 밖에서 화상의 동냥을 청하는 연불 소리를 듣자 대문을 심술궂게 쾅 소리내며 밀고 나서더니 화상에게 대통을 내저으며 퉁명스레 쏴붙이었습니다. 여보 중에게 동냥을 주게 어서 물러가오. 그러시지 마시고 시주를 좀 하십시오. 이런 부자댁에서 시주를 안 하시면 뉘댁에서 하오리까. 어허 그놈이 꽤 추근추근한걸. 부자면 어째? 내 덕에 부자냐? 잔말 말고 물러가지 못할까? 금방 화상을 떠밀듯이 대통을 대문가에 대고 두드리며 을러매었습니다. 그러나 화상은 조금도 길을 꺾이지 아니하고 줄곧 애걸하듯 동냥을 청하였습니다. 한참 동안 거슴츠레에서 가로 보고 있던 이정승은 무슨 궁리를 했던지 입가에 쓴 웃음을 띄우며 화상 보고 말을 건네었습니다. 시주를 줄 테다. 담을 2그릇 내놓아라. 요행이도 정승의 입에서 시주를 주겠다는 승낙이 떨어지자 화상은 회색이 만연해서 도포소매 속에서 자루를 끄집어 내주었습니다. 이윽고 정승과 하인은 자루 말굽이 불룩한 자루를 들고 화상의 앞에 내놓았습니다. 화상은 자루를 받아들고 코가 땅에 닿도록 공손히 절을 하고 그 집에서 물러갔습니다. 이 광경을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한 젊은 여인은 분한 마음을 참을 수가 없어 하였습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비단 치마폭에 눈이 부신 흰쌀을 싸가지고 뒤뜰락 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보행하여 얼마쯤 갔을 즈음에 화상은 배후에서 나는 여인의 목소리에 몸을 돌려 멈추어 섰습니다. 화상께서 이 시주를 받아주세요. 하고 그 화월 같은 젊은 여인은 비단 치마폭에 싼 배곡미를 내어드리려고 급히 서둘렀습니다. 화상은 이 마음씨 착한 젊은 여인을 눈을 어루만지듯이 찬찬히 볼 뿐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화상님 그 자루엔 마른 말똥이 들었는가 봐요. 이정승은 심하지가 고약해서 그런 나쁜 짓 했어요. 시주쌀을 받아주세요. 화상은 머리를 끄덕이고 흰 수염을 쓰다듬더니 한참 만에야 조용히 말을 떼었습니다. 고맙다 기특한 색시네 어찌 이 자루에 든 말똥을 모를 리가 있겠느냐. 화상은 자애에 넘치는 눈으로 색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는 이정승과 어떻게 되는 사이인고?
그러자 젊은 여인은 지난날을 말했습니다. 이 젊은 여인은 본시 한평민의 댁에서 태어났는데 성은 천씨요, 이름은 미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천미양은 이름 그대로 하도나 아름다워서 채영마을 사방 천리를 두고 무사람들은 꽃사람이란 별명까지 지어서 불러왔던 것이었습니다. 미양이 몸매가 날씬하여 양류요 둥근 얼굴은 하늘의 보름달처럼 희맑고 아래엔 샘물 같은 눈이 반짝이고 줄지은 새하얀 이빨이 웃을 때마다 드러나 마치 한밭꽃같이 고왔습니다. 미양의 손재질은 또한 세상에 비할 바 없었습니다. 그가 짠 천은 하늘에 칠색무지개 세웠는가, 산속에 봉황새 날아드는가 하였고 그가 지은 오기는 야밤에도 금빛을 뿌렸습니다. 이렇듯 미양의 인물과 행실 제주 희한하여 이 일대에서 출중하게 생겼다는 총각들도 저마다 욕심내고 구혼자들이 구름 모이듯 했습니다. 미양이는 꿀벌같이 근로하고 사슴처럼 선량하며 매마냥 억센 허허대장부 총각과 천생배필을 맺었던 것입니다. 이 한 쌍의 원앙이 녹수에 놀고 추월추풍 화원에서 지내더니 귀엽고 총명한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두 부처는 옥동자를 금이야 옥이야 귀히 여기며 살림을 아기자기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끔찍이 사랑하던 낭구님은 장정에 뽑혀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 간 낭구는 종무 소식이었습니다. 미양은 자나 깨나 근심이었습니다. 미양이가 이쁘다는 소식을 들은 이정승은 기회를 놓칠세라 그를 찾아갔습니다. 미양이는 배틀에서 비단을 짜고 있었습니다. 한낮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인기척과 같이 문소리가 나기에 그곳을 돌아다 보았습니다. 어멈한 차림새를 한 나이 있는 양반 나으리가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대경실색한 미양이는 배틀에서 일어나 이런 방구도 못하다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추한 낯에 미양이를 넘어보는 웃음이 돌고 원숭이 같은 눈알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 흉하게 생긴 몰골만 보아도 혼이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미양이 직포술이 여차한 걸 천에 짠 경치가 천금 싸고 그 공력 백금 싸도다. 인생은 부귀영화 첫째 건을 여기서 고생치 말고 내일부터 내 집에 와 직포재간을 피우거라. 금이옥식으로 지낼 것이니. 이렇게 말하는 입가엔 능청스런 미소가 어렸습니다. 양반나리께서 소생에게 온정을 베푸시니 어떻게 보은하오리까. 허나 고생하는 것도 소생이 타고난 팔자인가 봐요. 하늘이 정해준 그 뜻을 어찌 어기겠소이까. 이렇게 오는 말에 가는 말을 받아넘기면서 인사치레하였습니다. 이정승은 양반인 자기 채신을 제대로 못한다는 미양의 호된 질책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올라오는 분김을 누르며 참을성 있게 은근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하기는 그래. 그러나 너만은 하늘이 용서할 것이다. 여자도리로서 나리님의 욕망을 거역하는 것이 당돌한 일인 줄 아오나 그런 무리한 일은 단념하시면 고맙겠사와요. 미양이는 이렇게 말하고는 질겁하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정승은 어엄하고 위엄있게 헛기침을 하고 나서 점잔을 뺐습니다. 누구 보고 하는 버릇이냐. 세상에 지금껏 내 언행을 거역한 자 없었거늘 감히 내년이. 동네 사람들이 오자 정승은 미양이에게 이렇게 엄포를 놓고 가버렸습니다. 댁으로 돌아간 정승은 미양의 꽃다운 용모가 눈앞에 삼삼거렸습니다. 하여 난생 처음 그렇게 용례하여 모개를 구사터니 눈알마저 빨갛게 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정승은 무릎을 탁 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야 벼락치는 하늘도 모를 거란 말이야. 으흐. 하면서 저홀로 크게 웃으며 좋아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빙옥 같은 미양은 정승의 마수에 걸려들지 않으려 주야 눈물이 종행하여 좌사우량하나 대깨무책이라 심신이 우울하여 회포를 정치 못하여 탄심만 하였습니다. 미양이 제 방에서 통곡하며 머리를 싸쥐고 있는데 어디선가 푸른 새 한 마리 내려와 창문가의 매화나무 가지에 앉아 구슬피 울거늘 미양이 한탄하여 저 새도 나와 같은 신세가 되어오는가. 마음이 비참하여 사정없이 저물어가는 저녁 햇빛을 안고
석현 되창턱에 홀로 몸을 기대고 앉아 하염없이 바라보다 잠이 들었습니다. 문득 푸른 새는 미향에게 이르되 미향아 씨, 나를 쫓아오시라. 미향은 그 새를 따라 한 곳에 다다르니 백사장 연못가였습니다. 그 연못 가운데는 구슬이 달린 듯하고 호박 기둥의 궁이 있거늘 그 궁에는 산호기와가 오색구름같이 아로새겨 광채 찬란하여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한참 만에 우러러보니 정각이 엄엄하여 들어가지 못하고 서 있는데 문득 뭉게구름이 일어나며 향내 진동함에 준수한 선관선녀들이 쌍쌍이 들어가고 그 뒤에 육룡이 황금수레를 멍에하여 가니 이는 상제가 타신 승교였습니다. 그 뒤로는 상승들이 차례로 호위하여 지나더라. 여러 행차 지나되 미향을 본체 하는 이 없더니 체운이 어리더니 배곡교자가 오는데 무수한 선녀 호위하더라. 그것이 어머님의 행차였습니다. 어머님, 미향아, 어머님. 미향이는 어머님의 품에 와락 안겨 서름에 차 대성통곡하였습니다. 미향아, 너 고생 어찌하느냐? 어머님은 미향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곱을 3번 찍더니 유수를 닦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전 어머님과 같이 있을까 하나이다. 미향아, 더 울지 말아라. 어머님을 쫓아 후원 연못이나 구경하거라. 미향이는 푸른 새를 앞세우고 어머니를 따라 들어가니 형용이 찬란할 뿐만 아니라 성대한 식상이 팔진옥식이 놓여지고 북장고 울리는 곳에 한 상승이 젊은 선관을 뒤에 세우고 들어와 어머님께 배우니 어머님 그 선관 덜어 물으시되 칠성이 어디 갔더니요? 칠성의 풍채 동탕하고 기질이 허양하여 만인 중에 뛰어났더라. 칠성은 정승하고 미향은 황후되게 하나이다. 어머님의 명을 받은 미향이와 칠성이는 옥반에 놓인 금부채와 옥지환을 서로 교환하였습니다. 칠성이는 미향의 부드러운 끈을 당겨 한 손가락에 옥지환을 끼우려 하였습니다. 미향이 부끄러워 왼고개를 틀고 숨소리마저 죽인다 싶다가 몸을 돌리니 그만 옥지환이 마루바닥에 가볍게 떨어지거늘 미향이 몸을 굽혀 잡으려 할제 칠성이 먼저 잡았습니다. 수줍은 미향이를 정겹게 바라보거늘 칠성은 희색이 만연하여 미향이를 보고만 있었습니다. 어머나, 장정에 뽑혀갔던 낭군을 만난 것입니다. 낭군님, 소리쳐 불렀습니다. 낭군은 달다 쓰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미향은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던 낭군을 만나 기쁜 마음을 견줄 데가 없었습니다. 낭군님, 집으로 갑시다요. 네, 내일 미향이 데리러 가리다. 미향은 대의하여 낭군을 다시 대성으로 부르고 불렀으나 소리가 나가지 아니하고 낭군의 옥체에 와락 안기려 달려가려 했으나 수족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모진애를 쓰다 깨어나니 침상 미몽이었습니다. 밖에선 우레가 울고 뇌우가 내렸습니다. 대줄 같은 비가 창문을 두들겨대는 캄캄칠야였습니다. 번쩍거리는 번개 불빛에 문창가에서 검은 그림자가 언뜰거렸습니다. 무서운 기운이 떠돌았습니다. 내일 미향이 데리러 가리다. 미향은 일몽에서 낭군님이 하던 말을 몇 번이고 되읽으며 애틋한 생각이 간절하여 검은 것들이 닥쳐들어서는 것도 몰랐습니다. 정승의 묘계에 따라 하인들은 소낙비 내리는 야밤을 빌어 불문곡직하고 성화같이 뛰어들어 미향이를 묶어갔습니다. 예, 미향아 고맙다. 예로부터 악한 자는 엄벌을 받고 착한 자는 상을 받는 법이니라. 화상은 돌아서려고 하는 미향의 팔을 친절히 잡아당기며 귀에 대고 조용히 일렀습니다. 오늘 한낮이 되면 미향이가 지금 있는 땅바닥에서 물이 콸콸 솟아오를 것이다. 아무쪼록 아무에게도 고하지 말고 너는 옥동자를 찾아 업고서 애의 울음소리 내지 말고 병풍산 높은 산등성에 급히 올라가거라. 그리고 한 가지 꼭 삼가야 할 일이 있느니라. 너의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던지 간에 단언코 앞만 향해 가고 뒤를 절대 돌아보지 말 것이로다. 미향은 머리를 숙인 채 화상께선 어디에 계시며 성호는 누구시라 하오이까? 하고 나서 머리를 드니 화상은 그림자도 남기지 않고
간데온데 업건을 미양은 공중을 향하여 살해하였습니다. 과연 한낮이 되자 미양이가 있는 집 마루바닥에 큰 구멍이 뚫어지더니 처음엔 안개 같은 것이 솟아 퍼지고 뒤이어 물이 콸콸 솟기 시작하였습니다. 미양은 화상께서 시킨 대로 곧 옥동자를 찾아 업은 채 반다름으로 병풍산을 향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청청 하늘에 난데없이 태풍이 일고 폭우가 쏟아지더니 뇌성병력이 천지를 흔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이정승이 사는 성안은 푸른 물이 차고 있었습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도 푸른 물에 잠겨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악에 바친 이정승은 미양이의 수작이라고 하면서 하인들을 풀어 말에 올라 긴 칼을 빼들고 미양을 뒤쫓았습니다. 정승은 미양이를 찍으려고 긴 칼을 들었습니다. 아찔한 찰나에 태풍이 세차게 불어 정승과 하인들은 추풍의 낙엽이냥 뒤로 굴러가고 미양은 태풍의 힘을 얻어 산으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악이 잔뜩 뻗친 정승과 하인들은 또 발악적으로 덮쳐들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미양이는 미몽에서 본 낭군님의 말을 회상하였습니다. 내가 내일 미양이 데리러 가리다. 이때였습니다. 벼랑간 굉장히 큰 벼락 소리가 귓전을 쳤습니다. 그 순간 미양은 놀라 화상의 당부도 감쪽같이 잊고 문득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걸음이 약간 멈추어졌습니다. 된 소리에 혼비백산했던 정승은 더하게 차 칼을 축혀들어 미양의 머리를 찍으려 했습니다. 아! 미양은 혼미하여 일시에 모진 소리를 쳤습니다. 이 순간 그의 몸은 옥동자에게 젖을 물린 채 바위로 변했습니다. 정승의 칼이 바위에 닿자 긴 칼은 두 동강이 났습니다. 동강이 난 칼은 하나는 정승의 목을 자르고 다른 하나는 하인들의 목을 잘라 동댕이 쳤습니다. 그때 콸콸 솟던 물은 연집장이 되어 지금껏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미양의 착한 덕행으로 하늘이 도와 지척소 일대 사람들은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여 이 고을 사람들은 미양이를 기념하여 이 바위를 각시 바위라고 명하였습니다. 1. 큰 코 다칠라. 옛날 어느 시골에 귀동이와 쇠돌이라는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둘은 어찌나 의가 좋았던지 콩알 하나도 쪼개어 먹고 엿 한 가락도 끊어서 나누어 먹는 극진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귀동의 아버지 박주사는 워낙 위이니 턱 밑에 벼룩을 잡아먹으리만치 무섭게 깐깐하고 인색한 사람이라 가난한 쇠돌이가 늘 자기 집 귀동이와 의좋게 지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하다못해 밥 한 그릇, 누룽지 한쪽이라도 축낼세라 못내 가슴 한 구석이 알찌근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참다 못해 아들을 불러놓고 다시는 쇠돌이와 같이 놀지 말라고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귀동이는 인색한 아버지가 야속하고 밉살스러웠으나 감히 불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 이래저래 안타까이 속만 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귀동이는 문득 한 꾀를 생각하여 냈습니다. 그 집에는 대를 이어 전하여 오는 보물금괴가 있었습니다. 이 금괴는 보물일 뿐만 아니라 대대로 이어 물려 내려오는 것이기에 장손인 박주산의 집에서는 물론이고 그 문중에서까지 그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귀동이는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아버지가 깊숙이 간직하여 둔 이 보물금괴를 살그머니 훔쳐내어다 담 모퉁이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한다름에 쇠돌이를 찾아가서 귓속말로 여차여차 하라고 소곤거렸습니다. 귀동이의 어진 속셈을 알아차린 쇠돌이는 그만 목이 메어 눈물이 핑그르 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과연 귀동이네 집에서는 보물금괴가 없어졌다고 일장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박주사는 낯빛이 하얗게 질려서 집 안팎 구석구석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허나 담모퉁이에 묻어둔 보물금괴를 어이 찾으리오. 큰 도적의 소행이라고 여긴 박주사는 사당에 가서 선조들에게 사죄하고 그 앞에 엎드려 대성통곡한 후 선산을 뵐 면목이 없다고 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대대손손 전하여 내려오는 그 생명 같은 보물금괴를 귀신도 모르게 잃어버렸으니 그야말로 청천벽력이라
금시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밤잠을 못 이루며 애타게 궁리하던 박주사는 마지막으로 방을 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어 방을 내는데 그 내용인즉 누구든 보물금괴를 찾는 사람에겐 논 열마지기와 밭 열마지기를 상으로 주겠노라는 것이었습니다. 방이 나붙자 점괘나 하고 굿이나 한다는 사람들이 논밭 함섬지기를 바라고 사면팔방에서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날 며칠 잔치를 베풀고 굿을 한다점을 친다 하며 별별 짓을 다 해보았지만 눈앞에 삼삼한 그 보물금괴는 종시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이제는 감이 나서는 점쟁이도 굿쟁이도 없고 하여 박주사는 그만 얼빠진 사람처럼 땅이 꺼지게 한숨만 풀풀 쉴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귀동이가 나서서 아버지, 저 뒷마을 쇠돌이가 쇠냄새를 잘 맡는 재간을 가지고 있으니 그 애를 한번 데려다 물어보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하고 청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박주사는 처음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들은둥만둥 하더니만 나중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준다는 격으로 그래도 행여나 하고 아들의 청을 듣기로 했습니다. 귀돌이가 한달음에 달려가 쇠돌이를 데려오니 대청마루에 서리 맞은 풀처럼 사지를 축 느리고 앉았던 박주사는 쇠돌이를 시답지 않게 건너다 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쇠냄새를 잘 맡는다지. 귀돌이 춘장어른께 아래오이다. 쇠돌의 코로는 쇠냄새까지 대충 맡을 수 있사오이다. 그렇다면 우리 집 보물금괴의 냄새도 맡아낼 수가 있단 말이지. 네. 존귀하신 어른 앞에서 당돌이 장담은 못하겠사오나 가히 될 것 같나이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서 찾아보거라. 그런데 그 보물금괴를 찾아내오면 정말 논밭 열마지기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 당돌한 녀석아. 내가 점잖지 않게 익은 밥 먹고 쉰 소리 하겠냐? 제발 찾기만 해라. 논 열마지기겠냐? 네, 그럼 제가 찾아보겠나이다. 대청마루에서 물러나온 쇠돌이는 우정코를 실룩거리며 방 안으로 해서 뜨락지어 놓은 외양간까지 샅샅이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아보는 신용을 했습니다. 박주사는 언제 저놈이 보물금괴를 찾아낼까 하고 눈이 퀭해서 쇠돌이의 뒤를 바싹 따라다녔습니다. 쇠돌이는 첫날과 이튿날은 엉뚱한 곳을 찾았습니다. 실망한 박주사는 너무도 기가 막혀 사흘째 되는 날을 따라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쇠돌이는 동쪽 단모퉁이로 돌아가서 귀동이가 미리 나뭇가지로 표식을 해둔 그곳을 빙빙 돌며 발을 쿵쿵 굴렀습니다. 그러니 박주사는 인삼녹용주를 사발로 들어마신 듯 정신을 가다듬고 눈을 부릅뜨면서 왜 그러느냐? 이 땅 밑에 내 보물 금괴가 묻혀 있는 것 같단 말이냐? 네, 그렇다와요. 여기를 한번 파보시는 것이 좋겠나이다. 박주사는 급히 머슴을 시켜 땅을 한자쯤 파헤치니 아니나 다를까 보물금괴는 과연 그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박주사는 너무도 기뻐 땅속에 절을 하고서 떨리는 손으로 보물금괴를 조심스레 끌어안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고 왔습니다. 죽었던 애비가 살아온들 이에 더 기쁘랴. 박주사는 금괴를 부둥켜 안고 사당으로 가서 사당문을 열어놓고 그 앞에 금괴를 놓고 몇 번이고 절을 한 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굳은 맹세를 다지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부터 냄새를 맡아서 잃은 물건을 찾는 쇠돌이라는 신동이 있다는 소문은 한 입 건너 두 입 건너 바람결처럼 통천하에 우레같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나라에서는 옥새를 잃어버렸습니다. 옥새가 잃어짐은 역적이 나타났음을 말함이니 대궐안은 물론이거나 서울장 안에는 야단이 났습니다. 성문 누각마다에는 각기 장수를 앞세우고 병마와 병장기를 증가하여 각수하게 하고 금의부에서는 삼엄한 경계로서 도승지와 좌우승지는 물론이요. 병조판서를 비롯한 병조를 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변복한 포교들이 육조를 둘러쌌으며 성안에 암행어사를 냈습니다. 그리하여 낱낱이 문탐하는데 마침 고래 냄새를 잘 맡는 아이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임금은 즉시 쇠돌이를
대령시키라는 어명을 내렸습니다. 어명이면 동티도 안 난다는데 그를 어찌 거역하랴. 쇠돌이는 생각만 해도 기가 막혔습니다. 세상에 나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 옥새를 어디 가서 어떻게 찾는단 말인가. 그가 한창 걱정하는데 귀동이가 찾아왔습니다. 귀동아, 이 일을 어쩌면 좋겠니? 쇠돌이는 눈물이 글썽해서 귀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쇠돌아, 내가 잘하느라고 한 짓이 그만 큰 일을 저질렀구나. 라고 하며 귀동이도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쩌겠니? 이미 엎지른 물인데 계책이나 짜보자꾸나. 둘은 밤이 깊도록 사발공론 한박공론한 끝에 좋은 수가 생겨 여차여차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계책을 꾸미고 나니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쇠돌이는 계책대로 한 달 동안 말미를 달라 하고 때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귀동이와 약속한 그날 밤이 되자 쇠돌이는 갑자기 놀란 소리를 지르더니 방바닥을 치면서 목을 놓아 대성통곡하였습니다. 그러자 숙직하던 관노들은 물론이거니와 금이부도이까지 깜짝 놀라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기로 이다지도 슬피 우는 거냐? 라고 물었습니다. 아이고 말씀 마옵시오. 어떤 불측한 놈이 소동이 공부하던 서당에다 불을 놓았군요. 아니 수백리 밖의 일을 내가 어떻게 알고 그러는 거냐? 네, 냄새를 맡아서 압니다. 지금 우리 서당 이영세 타는 냄새가 막 납니다. 포교들은 믿지 말자니 믿지 않을 까닭이 없고 믿자 하니 차마 믿을 수 없는 일이라 즉석에서 천리마에 사람을 띄워 쇠돌이의 고향으로 가서 사연을 염탐하여 본즉 그날 밤 서당에 불이 난 것이 분명한지라 만조 백관들은 이구동성으로 쇠돌이가 과연 신동이라고 받들어 칭송하였습니다.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였건을 궁성 안에서 생긴 이 희한한 소문은 삽시의 대궐 안팎에 우레같이 퍼졌습니다. 이것은 도적이 제발 저린다고 발목 잡히어 제발로 찾아오리라고 꾸며낸 묘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옥새를 찾기로 약정한 시일은 바득바득 다가오는데 옥새를 훔쳐간 도적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날 밤도 달빛은 휘영청 밝은데 침실에 누운 쇠돌이는 망감에 휩싸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신동이란 소문이 도적의 귀에 들어간 지도 이젠 오래겠는데 왜 이리도 찾아오지 않을까? 이제 계책대로 되지 않아 제기안에 옥새를 찾지 못하고 거짓이 누설되는 날이면 내 한 목숨 죽는 것도 애통할 뿐만 아니라 불쌍한 양친 부모는 장차 누가 공양하며 귀동이와의 정부는 또 어이하리.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리워 못 견딜 지경이었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호련 밖에서 인기척 소리가 났습니다. 쇠돌이가 정신을 도사려 자는 척하고 동정을 살피니 웬 사나이가 상복에다 옥관자의 망건을 대충 메고 갓을 비스듬히 쓴 채 방문을 살며시 열고 벌벌 기어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 보아도 신장은 구척인데 5, 6월에 서리 맞은 풀대같이 풀이 죽었습니다. 쇠돌이는 지레 짐작이 가는지라 아닌 보살하고 잠꼬대를 하는 체하며 이놈을 죽일까 살릴까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 사나이는 망연자실하여 쇠돌이 앞에 와 넙적 끌어엎드리며 신동께 아뢰오. 소관이 역적으로 죽을 죄를 졌으니 제발 목숨만 구해주소서. 쇠돌이는 그제사 일어나 앉으며 사람을 죽이기는 헐하지만 개복시키기는 시일이 요하거늘 금일까지 기다렸소. 라고 그 가슴에 못 박아 놓았습니다. 이 말에 도적은 다소 숨이 나가는지 소동의 하해 같은 도량으로 역적죄를 변통해 주시면 결초보은하오리다. 라고 고두 사죄했습니다. 살리자고 여태껏 기다렸지. 묵묵하자는 것이 아니니 애걸은 그만두고 옥새만 가만히 가져오. 그러면 그로써 변통을 대리다. 죄송하오이다. 소관의 속이 옹색한지라 신동께서 소관네 집으로 찾아올 것 같아서 후궁 연당의 정자 밑에다 옥새를 쳐넣었으니 어찌 건져내오리까. 그것이 낯으로 눈 가리기 아니요. 내 그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손수 가져오면 죄를 삭감할까 했단 말이요.
하고 말을 잠깐 멈춘 후 네 알아서 처사하고 감투를 씌우지 않을 테니 근심 말고 돌아가되 다시는 그런 불측한 짓을 하지 마시오. 하고 뒷길을 남겨두었습니다. 도적은 쇠돌이 앞에 100배 살해하고 나서야 물러갔습니다. 이튿날 쇠돌이는 어전에 배하라고 아무날 아무시에 옥새를 찾겠노라고 상주하였습니다. 소문을 들은 궁성아는 신동이 옥새를 찾는 구경을 하러 문무백관이 구름 모이듯 했습니다. 이날 쇠돌이는 만조백관들이 모인 속에서 코를 실룩거리며 별궁에서 본궁에 이르기까지 분주히 돌아쳤습니다. 그러다 조당으로 돌아가서 용상이며 옥좌, 평상들을 마구 오르내리며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궁전뜰로 나와 기와 유초가 만발한 그 사이를 빠져다니며 벽화가 웅이롭고 조각이 찬연한 전각 모퉁이로 해서 다시 부마도위로 들어가 온갖 기물의 냄새를 다 맡으며 돌아쳤습니다. 이렇게 남궁 북궁을 다 돌고 나서야 후궁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후궁은 그야말로 지상천당이었습니다. 맑고 푸른 연못이 기이한 화초 속에 둘러싸였는데 고깃대들이 그 속에서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쇠돌이는 연못을 한 바퀴 빙 돌고 나서 문득 소리를 질렀습니다. 옥새가 바로 이 연당의 정자연 밑에 있나이다. 만조백관들은 대번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보고를 받은 상감은 즉시 명을 내려 늪에 물을 몽땅 퍼내라 하였습니다. 숱한 사람을 일구어 연당의 물을 퍼내고 보니 과연 옥새가 진흙 속에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금이부 도의가 꺼내들고 보니 수명 어천 기수영창이라고 새긴 어인이 나타났습니다. 금이도의가 부목하여 상감에게 옥새를 올리니 상감은 대의하여 쇠돌이를 어전에 대령시키고 어주를 하사하였습니다. 쇠돌이가 용상 앞에 부복하니 상감은 쇠돌이를 고무근무한 신동이라고 칭찬하고 나서 무슨 요구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쇠돌이는 이 나라의 한 소동으로서 어인을 찾음은 백성된 도리로서 그 무슨 욕구가 있겠는가고 하며 벼슬도 싫고 영화도 마다하고 다만 고향으로 돌아가 한 백성으로 나라를 섬기겠다고만 했습니다. 금상께서는 쇠돌의 말을 듣자 크게 기꺼워하며 중상금을 하사하고처나 제일 신동이라는 이름을 하사하여 쇠돌이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쇠돌이의 마음은 한량없이 즐거웠습니다. 화창한 날씨라 백화가 다투어 피고 녹음이 우거진 그 속에서는 산새들이 음방울을 굴리는데 푸른 하늘에는 꽃구름이 두둥실 떠갔습니다. 고향 마을에 들어서니 고을원의 행차가 기다리고 있었으며 마을 어귀에는 가금방의 남녀노소가 모두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 맨 앞에는 귀동이가 서 있었습니다. 쇠돌이는 한달음에 달려가 귀동이를 얼싸안고 빙빙 돌았습니다. 그때 귀동이가 달려들어 칼로 쇠돌이의 콧구멍 한쪽을 쭉 째놓았습니다. 쇠돌이가 어리둥절하여 어째 이러느냐고 물으니 귀동이는 쇠돌의 귀에다 입을 대고 이젠 코가 째져서 냄새를 못 맡는다고 소문을 내라. 안 그랬다간 정말 큰 코 다칠라. 하고 소곤거렸습니다. 쇠돌이는 코가 좀 째졌지만 뒷일이 무사할 걸 생각하니 큰 시름이 놓이는지라 귀동이를 보고 벙긋 웃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우리 민족에게는 큰 코 다칠라라는 속담이 생겼다 합니다. 1. 냄새를 잘 맡는 선생. 옛날 어느 시골에 문홍이라고 이르는 글방 선생이 있었습니다. 소시절부터 벼슬의 뜻을 둔 그는 사서오경을 연불하듯 외웠으나 반백이 되도록 소과에도 급제하지 못했습니다. 생계가 공공하여 시골 글방에 와 있기는 하였으나 마음만은 늘 소과에라도 급제하여 생원 감투라도 얻으려고 책만 뒤지면 제자들을 잘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문화에는 귀돌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선생과는 달리 사서오경은 그리 명심하지 않으나 한자를 배우면 열자를 풀이하려고 하여 사제간에 늘 분쟁이 있었습니다. 하여 선생은 차차 귀돌이를 멀리하였습니다. 선생은 늘 죽은 글귀만 외우고 세변을 통 모르니 장차 제자들도 그를 닮아 돌부처처럼 될 것을 생각하니 통분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귀돌이는 생각하고 생각하던 끝에 선생을 한번 톡톡히 망신시키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 교훈을 얻게 하리라 마음을 먹고 한수를 꾀하였습니다. 귀돌이네 집에는 산호대통이 하나 있었는데 그리 값진 것은 아니나 세전 보물이어서 부치는 마누라보다 더 애지중지하였습니다. 귀돌이는 어느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 부친의 베개 밑에 있는 그 산호대통을 아무도 모르게 부엌에서 쓰는 뜨물독에 감추었습니다. 부친은 온 집안을 발칵 뒤졌으나 대통을 찾지 못했습니다. 부친이 내 대통마저 잃었으니 무슨 면목으로 저승에 가서 조상을 대하며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기리오 하면서 낙노하니 온 집안은 상가집처럼 화기가 없었습니다. 이때 귀돌이는 시침을 떼고 부친 앞에 끌어앉으며 아뢰었습니다. 부친은 너무 상심하지 마소서 아뢰오니 소자의 글방 선생님이 본래 그래도 밝지만 또한 후각이 신통하와 한번 모셔오면 쉬이 알 수 있겠다고 여기나이다. 부친이 기꺼이 승낙하니 귀돌이는 글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이라 글방에는 학생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귀돌이는 선생 앞으로 다가가 절을 올리며 말하였습니다. 금일은 소생의 가친의 생일이온데 가친께서는 선생님을 꼭 모셔오시라고 하시더이다. 문홍 선생은 쾌히 응하고 즉시 의관을 정제하고 귀돌이를 따랐습니다. 귀돌이는 자기 집 대문가에 이르자 더 지체할 수 없어 선생에게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문홍 선생은 하도 기가 차서 하늘만 쳐다보며 망설이는데 어느새 귀돌의 부친이 맨버 선바람으로 달려나와 선생에게 공손히 읍하고 방으로 모셨습니다. 귀돌의 부친은 사연을 쭉 이야기한 다음 선생님의 신기를 빌었습니다. 문홍 선생은 그 자리를 피할 수 없고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귀돌이 시키던 대로 코를 실룩실룩하면서 이 구석 저 구석을 다니며 시근시근 냄새를 맡는 흉내를 하였습니다. 부엌에 이르자 그는 코를 더욱 잽싸게 실룩거리다가 뜨물독을 가리키면서 이 속에 대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귀돌의 부친은 성급하게 뜨물독을 발로 찼습니다. 독이 깨어져 뜨물이 가시니 그 속에 정말 산호대통이 있었습니다. 귀돌의 부친은 너무 기꺼워 신기가 영통한 선생을 근처에 모시고 일찍 가르침을 받지 못한 것을 자책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선생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문홍 선생은 옛날에 와룡 선생은 천하재간을 다 부렸으나 냄새를 맡는 재주만은 없다고 합니다. 라고 자랑스레 말하였습니다. 귀돌의 부친은 술과 닭고기며 기장밥으로 선생을 후히 대접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문홍 선생은 귀돌이를 감히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지도 어언간 달이 가고 해가 지난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문홍 선생은 하루 일을 끝마치고 쓸쓸하게 홀로 뜨락을 거닐고 있는데 불시에 서쪽 산기슭에서 말방울 소리 요란히 들려오더니만 웬 장수 두 사람이 파발말을 타고 이쪽으로 오는데 뒤에는 사인교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옷차림과 늠름한 기세에 황홀해진 문홍 선생은 미처 몸둘 바를 모르고 망설이고 있는데 그중 한 장수가 말을 탄 채로 문홍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이 고을에 문홍 선생이 계실 테이니 지체 말고 아뢰라. 황급해 난 문홍 선생은 얼른 땅에 끌어앉아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소인이 바로 문홍이 올시다. 이 말이 떨어지자 두 장수는 말에서 미끄러내려 고두사죄하였습니다. 연하여 두 장수는 문홍 선생을 부축하여 집 안으로 모신 다음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정립하고는 어명을 전하노라. 고 어마어마하게 말하였습니다. 문홍 선생은 고두백배하며 황공이 두 손으로 성지를 받았습니다. 궁궐에 무슨 조화 있어 짐이 총애하던 양양공주 실종함에 해를 두고 탐지했으나 행방불지하야 짐의 심사 몹시 불안하던 차 천지신명이 돕고 성덕이 비쳐 마침내 신이 신기를 역득했는 바 신은 직일로 상경하여 짐의 심내를 풀지어다. 성지를 읽자 문홍 선생은 불시로 눈앞이 캄캄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명이니 거역할 수는 도저히 없었습니다. 귀돌의 한 번 꾀임에 넘어 이런 봉변을 당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소인의 옅은 재주로 중임을 감당키 어려우나 성지이니 순종하겠나이다. 한데 한 가지 청탁이 있사온즉 다름 아니라 저의 문화에 귀돌이라는 제자가 있사온데 비록 둔제이오나 소인과 더불어 사제지분이 극진함에 동행할까 하나이다. 어사들이 쾌히 승낙하자 문홍 선생은 다시 고두 살해하고 귀돌이네 집으로 달려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귀돌이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황상의 국빈이 되었겠는데 무엇을 저어하리까 하며 기뻐했습니다. 문홍 선생은 속으로 그의 가벼운 행실을 얄밉게 여겼으나 또한 측은한 마음도 없지 않더라. 이 길 행차할 제 귀돌의 부친은 이제 다시 보지 못할 자식을 바라면서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는데 귀돌이는 부친을 위로하며 선생 모르게 부친과 무슨 말을 소곤소곤하더라. 그들이 상경하자 왕은 직일로 입궐하라 명하였습니다. 대궐에 이르자 문홍 선생은 예의범절에 따라 무릎걸음으로 탑전에 이르러 고수하며 어명을 기다리는데 귀돌이는 탑전에 이르러 한번 절하고는 황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신을 보니 공주를 찾은 것만 같도다. 이제 수일이면 고주의 행방을 탐지하겠는고. 문홍 선생은 왕이 무엇을 물었는지도 모르고 그저 고두하며 부들부들 떨고만 있는데 왕이 재차 물음에 귀돌이 얼른 상주하였습니다. 전생은 유하나오나 후생은 무하나오니 선생의 신기가 후생까지 미치자면 백날은 있어야 하나이다. 왕은 한참 동안 귀돌이를 눈여겨보다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되 군신지간의 언약은 곧 국법일진데 언약을 어기면 어찌할 테니? 소인들의 몸에는 목숨밖에 없나이다. 신들의 요구대로 백날로 기약하되 공주를 찾으면 신들의 요구대로 상을 주고 못 찾으면 참하리라. 왕은 즉시 예부의 명을 내려 그들의 숙소를 대궐 안에 정하게 하고 진수성찬으로 후이 대접케 하였습니다. 숙소에 이르자 문홍 선생은 귀돌이를 꾸짖었습니다. 외람하게 백날을 무슨 놈의 백날인고 아무래도 죽음을 면치 못하겠는데 빨리 결판을 보아야지. 이에 귀돌이는 웃으며 선생님을 위로하였습니다. 백날이면 서울 구경도 다 할 수 있고 대궐의 음식도 다 맛볼 수 있사옴을 아릅니다. 이튿날부터 그들은 매일 진수성찬으로 배를 불리며 꽃가마를 타고 서울 구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궁궐의 대소연이나 궁녀들의 춤판에도 빠짐없이 초대되었습니다. 어느덧 50일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자리에서 일어나자 귀돌이는 선생 보고 이제 묘성이 되면 태감을 불러 이르되 서울에서 남쪽으로 천리를 가면 아무 마을이 있는데 그 고을에 지금 큰 화재가 생겨 백성이 신음하고 있으니 왕에게 삼주하여 대책을 강구하게 하였습니다. 선생은 그 말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으나 선생이 나서지 않으면 자기가 나서겠다고 강경히 요구하는 바람에 선생은 마지못해 응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왕도 그들의 상주를 미심하게 여겼으나 즉시 승지에 명하여 영마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돌아온 영마의 보고는 과연 그러했습니다. 왕은 태감을 불러 선생의 신기가 천리에 미침이 틀림없이 공주를 찾을 수 있다고 선생을 칭찬하는 한편 하루 세 끼를 빼놓지 않고 어찬을 갈라 선생을 더후히 대접하더라. 문홍 선생도 기꺼워하며 귀돌이에게 그런 신기한 재주를 어디서 배웠는가고 물었습니다. 소생에게 무슨 재주가 있겠나이까? 사실은 집을 떠날 때 가친과 미리 약조한 일을 행했을 뿐이오다. 선생은 행여나 귀돌의 재주로 공주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고 방금까지 요행을 바랐는데 이 말을 듣자 선생은 금방 실망한 나머지 좀 격하게 물었습니다. 한데 어인 연고로 그런 망령된 꾀로 황상을 속이는고. 죄송하오나 우리는 아무 재주도 없기에 이제 백날을 지내보아야 공주를 찾기는 불가능한데 그렇다고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도 없나이다. 이제 이럴수록 황상의 신임을 얻은 다음 백날에 가서 공주는 신선으로 화신하여 저 생에 가서 만복을 누리고 있다고 황상께 고하면 행여나 죽음이라도 면하게 되어 선생님의 은공을 갚을까 해서 그랬나이다. 그제야 문홍 선생은 좀 깨달은 바가 있고
귀돌이를 기특하게 여기더라. 세월은 유수하여 어느덧 백날이 닥쳐왔습니다. 연 3일 동안 침식을 전폐하고 수심에 잠겨있던 문홍 선생은 이날도 일찍 자리에 누웠으나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생각할수록 귀돌의 얕은 수에 넘어가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 한스러웠습니다. 자정을 알리는 목탁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습니다. 귀돌이는 겉으로는 태연자약한 채였으나 마음은 몹시 괴로웠습니다. 이팔 청춘을 헛되이 마치는 것도 한스러웠지만 그보다도 백발이 성성한 선생님을 괴롭히는 것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이리저리 뒹굴면서 애타게 문풍지만 쥐어뜯었습니다. 문홍 선생은 그 소리가 어찌나 귀에 거슬리는지 참다 못해 버럭 성을 내며 호령했습니다. 깨 웬짓이뇨? 귀돌이는 얼른 변명했습니다. 예, 문풍의 짓으로 아래옵니다. 뜻인즉 바람에 문풍지가 흔들린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키가 9척이나 되는 웬 장수가 선생님 앞에 고두하며 죽을 죄를 지었으니 제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애걸복걸했습니다. 이 돌연적인 사변에 문홍 선생은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황망히 침상에서 일어나 의관을 차리는데 귀돌이는 얼른 눈치를 알아차리고 장수에게 호령했습니다. 그대 죄상을 이실직고 해라. 예, 제가 바로 문풍이옵는데 황상 모르게 공주를 납치해 갔나이다. 그제야 문홍 선생은 사태를 알고 역적이니 죽일 놈이니 하면서 문풍을 위협하였습니다. 귀돌이는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조마조마하였습니다. 우연하게 자수한 도적을 이렇게 박대한다면 그놈이 도리어 앙심을 품고 공주를 해칠 수도 있으니 잘못 서둘렀다가는 모든 것이 허사로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귀돌이는 좋은 말로 도적을 달래어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문풍이라는 놈은 원래 내시 총감이었는데 평시의 주색을 즐기는 불안당이었습니다. 그는 미색을 탐내어 공주를 납치해 갔으나 공주가 목숨을 걸고 맞서는 바람에 수욕을 채우지 못하고 별당에 감추어두고 기회를 노리던 차에 왕이 냄새를 잘 맡는 선생을 초빙했다는 말을 듣고 밤마다 문홍 선생의 처소에 와 동정을 살피다가 마침 문풍의 짓이라는 병력 같은 소리를 듣고 자수했던 것입니다. 귀돌이는 문풍 보고 이제 선생님이 황상께 상주하여 죄를 삭감해 줄 터이니 염려 말고 돌아가서 묘정까지 공주를 입궐시키라곤 좋은 말로 위로하였습니다. 문풍이 돌아가자 문홍 선생은 귀돌의 손을 잡고 기뻐서 낙노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자 왕은 즉시로 그들을 입궐케 하였습니다. 묘시가 되자 문무백관의 호위하에 양양공주 입궐하는데 왕은 옥좌를 내려 공주를 반갑게 맞이하며 낙노하더라. 문무백관이 정립하자 왕은 문홍 선생과 귀돌이를 용상 앞으로 불렀습니다. 귀돌이 머리를 들어 어전을 바라보니 용상 좌측에는 왕후요 우측에는 공주가 정좌하였는데 그 미모란 실로 모란 꽃도 부끄러워 머리를 숙일 지경이더라. 왕은 공주더러 문홍 선생과 귀돌이에게 각기 절을 하게 하고 앵무배에 선관주를 부어 올리게 하였습니다. 예식이 끝나자 왕은 문홍 선생 보고 말하였습니다. 신의 신기는 실로 하늘에 미치리요. 이제 신의 소원은 무엇인고? 문홍 선생은 너무 황감하여 머리만 조아리는데 왕은 재차 물었습니다. 그제야 문홍 선생은 고두백배하며 떨리는 소리로 겨우 말하였습니다. 소인의 재간은 비록 초라하오나 원컨대 이 세상에서 냄새를 제일 잘 맡는 선생이라는 국패를 하사옵기를 바라나이다. 왕은 경의 후각이 천리에 미칠진데 무엇을 더 의심하리요? 하면서 즉석에서 선생의 요구대로 증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연후로 왕은 귀돌이에게 무슨 상을 요구하는가고 물었습니다. 귀돌이는 황상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소생은 배운 재간도 없거니와 공로도 없음에 아무런 상도 바라지 않나이다. 원컨대 선생님과 더불어 하루빨리 고향에 돌아가 노부모와 사모님을 모시게 하여 주옵기를 바라나이다. 왕은 공주와 귀돌이를 번갈아 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 공주와 백년가약을 맺음이 어떠하니요? 황송하오나 문홍 선생은 평시에 복이 과분하면 도리어 재앙을 면치 못한다고 가르쳤나이다. 왕은 귀돌의 됨됨이를 기특히 여겼으나 다시 권고할 수 없어 많은 금은보화로 그를 후히 상하시더라. 왕은 5일 대연을 베풀어 그들을 호개한 뒤 친히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대궐문까지 나와 전송하고 공주는 가마를 내려 성문까지 나와 전송하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샘솟듯 하더라. 그들은 다시 망궐사은하고 팔준마에 올라 길을 재촉하였습니다. 그들은 부지런히 길을 줄인 데서 이제 내일이면 고향 땅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마침 정오가 되었습니다. 귀돌이 앞을 내다보니 송림 사이로 너럭바위돌이 보이는데 그 옆으로 샘물이 흐르고 있어 점심을 먹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귀돌이는 선생님을 부축하여 말에서 내려 너럭바위돌 위에 모신 다음 점심 그릇을 풀어 선생님 앞에 차려놓고 술을 부어 선생님에게 올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소생에게 한 가지 청이 있나이다. 저희들은 비록 왕의 귀빈으로 궁궐에서 후대를 받았지만 마음이 불안하여 아직 기꺼운 정을 나누지 못했사온데 이제 고향에 들어서면 사제지간의 예절에 매여더는 활락한 심정을 허물없이 나누기 어려울 줄 아나이다. 그러니 이 좌석에서 실없는 재간으로나마 선생님을 해롭게 하는 것이 소생의 도리인가 하나이다. 귀돌의 말을 들으니 그도 옳은 말이어서 선생은 쾌히 승낙하였습니다. 귀돌이는 아무리 허술한 재간을 피우더라도 중도에서 피하지 말라고 선생님의 다짐을 받은 다음 재간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귀돌이는 우선 말꼬비를 풀어다가 선생님을 보이고는 선생을 아름드리 소나무에 꽁꽁 결박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엄지손가락 만치 굵은 쌀이꼬챙이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선생님에게 보이었습니다. 그제야 문홍 선생은 귀돌이 이놈 금은보화를 탐내어 선생을 해치다니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냉큼 손을 떼라. 귀돌이는 선생이 대노하는 대로 점심을 쌌던 보자기로 선생의 눈을 동여매면서 소인이 아무리 둔해도 차마 눈을 뻔히 뜬 선생을 해칠 수 없어 보자기로 눈을 가리우니 용서하옵소서 라고 하고는 하나 둘 셋 창을 받아라 고 외치며 쌀이꼬챙이로 선생님을 찔렀습니다. 선생은 의악하고 다급한 소리를 지르더니 앞으로 머리를 푹 떨구었습니다. 한참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귀돌이는 결박했던 발을 끊고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선생의 낯은 온통 피투성이었습니다. 그제야 선생은 눈을 뜨고 귀돌이를 멀뚱히 쳐다보다가 그래도 살았다는 의식이 회복되자 연신 불호령을 하는데 오른쪽 째진 코에서는 피가 좔좔 흐르고 있었습니다. 귀돌이는 선생님 앞에 끌어앉아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였습니다. 소생이 미련하여 과분한 재간을 부렸으니 용서하옵기 바라나이다. 한 가지 여쭐 것은 선생은 소생을 우둔하다고 책망하오나 소생은 선생님이 죽는 글만 외우고 세변을 관심하지 않음을 우려하나이다. 궁궐은 보기에는 화려하나 도적이 때를 무어 행패하므로 날마다 사단이 생깁니다. 이제 선생님이 자진해서 냄새를 잘 맡는다는 증서를 얻었으니 황상은 수시로 선생님을 부를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번에는 우연으로 목숨을 부지했으나 다음에는 목숨을 건질 방도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고향에 돌아가서 선생님은 험한 산길을 가시다가 낙마하여 코를 상해서 다시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되었다고 상주하면 왕은 다시 선생을 호출하지 않을 터이니 선생은 이 금은보화로 여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여기나이다. 귀돌의 말은 과연 사리에 맞았습니다. 문홍 선생은 그제야 귀돌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습니다. 과연 내 말이 옳다. 내 나이 50이 넘도록 글을 읽었지만 모두 죽은 글을 읽고 세변을 모름을 이제야 통탄하게 되누나. 예정대로 이튿날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귀돌이는 선생의 불운을 상주했더니 황상은 거듭 문홍 선생의 신기를 찬미하고는 예부에 명하여 또 많은 금은보화를 하사하여 선생을 위로하더라. 안하게 매를 맞고 생명을 건진 홍우원.
상서 홍우원이 과거에 급제하기 전 강원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는데 점사는 멀리 있었고 서둘러도 역참에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길가에 집 몇 채가 있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정을 말하고 하룻밤 묵고 가기를 청하니 주인이 허락했습니다. 그 집에는 노부부와 젊은 며느리가 살았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나서 시아버지가 홍우원에게 말했습니다. 집안 제사가 있어 오늘 밤 타처에 가게 됐습니다. 어린 며느리 혼자뿐이니 우리 집도 잘 지켜주시고 편안히 주무십시오. 며느리에게는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출타하니 집에 너 혼자서라도 손님을 잘 대접해드려야 하느니라. 그리고 노부부는 문을 나섰습니다. 젊은 며느리는 알겠다고 하고 문을 잠그고 들어왔습니다. 한 방에서 함께 자게 되어 며느리는 손님에게 아랫목을 양보했습니다. 자기는 윗목에 앉아 등잔불을 켜고 시를 짰습니다. 홍원이 며느리를 보니 시골 여자였지만 잠옷 아름다웠습니다. 마침 시어른도 안 계신데 함께 자게 되었으므로 한번 유혹해보려 했습니다. 깊이 잠든 척하며 며느리 옆으로 굴러가 한 발을 그녀의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며느리는 먼 길 걸어오느라 피곤해 그런가 보다 하고 홍우원의 발을 양손으로 공손히 들어서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뒤 또 발을 며느리의 무릎에 올렸습니다. 며느리가 전과 같이 발을 내려놓았습니다. 홍우원은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녀가 강하게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또 발을 올렸습니다. 그녀가 비로소 홍우원이 자기에게 흑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를 불러 깨웠습니다. 홍우원은 깊이 잠든 척하다가 여러 번 부르자 비로소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켜며 희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홍우원을 일어나 앉게 하고는 따졌습니다. 책 읽는 양반이라면 의리를 알아야 할 텐데 어찌 남녀가 유별해야 한다는 걸 모르나요? 시부모님께서 나가시며 손님은 양반이기에 의심하지 않고 집을 지켜달라 부탁하셨지요. 그런데도 깊은 밤중에 몰래 불미스러운 마음을 품었으니 양반 행실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모름지기 문 밖으로 나가서 회초리를 찾아오세요. 홍원이 이 말을 듣고 부끄러움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온통 빨개져서는 마지못해 문 밖으로 나가 회초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바지를 걷고 서라고 명했습니다. 홍원이 어쩔 수 없이 명에 따랐습니다. 그녀는 열몇 대를 때리고 훈계했습니다. 내일 시부모님께서 오시면 자세한 사정을 다 말씀드릴 테니 다시는 헛된 생각을 하지 말고 편안히 주무세요. 그러고는 계속해서 시를 짰습니다. 다음날 돌아온 노부부는 손님에게 편안하게 잤는지 물었습니다. 홍우원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밤사이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내 정절을 알기에 혼자 남겨 손님을 대접하게 했다. 젊은 남자가 여색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부드럽고 완곡하게 말씀을 드려 안 된다는 뜻을 보이면 될 것을. 내가 어찌 감히 회초리로 양반의 종아리를 때린단 말이냐. 그러고는 회초리로 며느리를 수십 차례 때렸습니다. 그리고 홍우원에게 말했습니다. 촌여자가 무지의 양반께 욕을 보였으니 황송하기가 그지없습니다. 홍우원은 더욱 부끄러워져 고마움을 표하고 떠났습니다. 그날도 수십 리를 가니 날이 저물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주막도 없어 또 한 촌가로 가서 하룻밤 묵고 가기를 청했습니다. 그 집에는 부부 둘만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주인 남자가 말했습니다. 소인이 마침 급한 일이 생겨 10리쯤 떨어진 곳에 가야 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돌아오겠으니 손님께서는 편안히 주무십시오. 그러고는 처에게 손님을 잘 대접하라 부탁하며 떠났습니다. 여자는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방은 칸막이로 아래 위가 나뉘어 있었습니다. 여자는 아랫간에서 자고 홍우원은 윗간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홍우원은 어젯밤 일을 교훈 삼아 다시는 비뚤어진 생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여자가 홍우원에게 말했습니다. 윗간이 매우 차가울 텐데 춥지 않으세요? 아랫간으로 옮겨와 저와 함께 주무시는 게 어떠할지요? 홍우원은 춥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여자가 서너 차례 들어오라 했지만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하는 짓을 관찰하니 반드시 문을 열고 들어올 듯 했습니다. 홍우원은 등을 문짝에 바짝 대고 밀어서 그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과연 여자는 이리저리 뒤척이며 문지방까지 다가왔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유혹하다 끝내는 문을 열고 들어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마침내 버럭 화를 내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젊은 사내가 여자와 같은 방을 쓰는데도 정욕 한 점조차 없다니 고자 아닙니까? 어찌 이리도 재미를 모르신단 말이에요? 왁자지껄하게 더러운 욕설을 하며 손님 아니면 남자가 없는 줄 알아요? 했습니다. 발을 들어 앞쪽 창문창을 걷어차고 나가더니 어떤 총각을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한참 음탕한 짓을 하더니 끌어안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얼마 안 있어 남편이 돌아와 곧바로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한 칼에 남녀를 죽이고 나와서는 홍우원이 있는 방 문 밖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주무십니까? 누구십니까? 소인은 이 집 주인입니다.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홍우원은 그가 흉악한 일을 저지른지라 매우 두려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니 자신은 잘못한 일이 없기에 다른 우려할 일이 있을까 하고 문을 열어 들어오게 했습니다. 남자는 여러 번 절하고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나리께서는 정말 대인군자이십니다. 젊은 남자 중에 깊은 밤 밀실에서 젊은 여자와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자면서도 정욕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 여자의 평소 행실을 보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지만 증거를 잡지 못했습니다. 어제 보니 나리의 풍모가 뛰어나서인지 여자가 흠모하는 뜻을 두는 것 같았습니다. 소인이 일부러 출타한다 하고는 창밖에 숨어서 몰래 살피고 있었습니다. 과연 여자는 음탕한 마음으로 나리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나리께서는 꿋꿋이 응해주지 않았지요. 여자는 정욕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웃 총각을 불러와 동침했습니다. 소인이 그 행동에 분을 참지 못하고 한 칼에 그들을 찔러 죽였지요. 만일 손님께서도 확고한 의지 없이 여자에게 유혹당하셨다면 소인의 칼날을 면치 못하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봐왔지만 손님 같은 진정한 대인군자는 없었습니다. 이제 이곳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소인과 함께 어서 도망치셔야 합니다. 마침내 함께 문을 나섰는데 몇 걸음 가다가 남자가 말했습니다. 소인이 한 가지 잊은 일이 있습니다. 집에 불을 지르고 오겠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고는 몸을 돌려 돌아갔습니다. 홍우원은 그 남자를 기다릴 이유가 없어서 혼자 먼저 가버렸습니다. 몇 리쯤 가다가 머리를 돌려 바라보니 멀고 먼 곳에 화염이 하늘 높이 솟고 있었습니다. 그 뒤 홍우원은 과거에 급제해 강원 감사가 되었습니다. 관할지로 가다가 길을 고쳐 닦는 백성 하나가 빗자루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불러 앞으로 오게 했습니다. 수레를 세우고는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모르겠느냐? 소인이 어찌 알겠나이까? 아무 해에 이러이러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단 말인가? 남자가 비로소 깨닫고 말했습니다. 소인이 어찌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홍원이 가명으로 돌아와서 남자를 불러 대접하니 남자는 찬탄에 마지 않았습니다. 홍원은 그에게 후한 하사품을 주어 보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